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9월 19일입니다. 9월 18일자 베트남 전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0명 밑으로 오랜만에 내려왔습니다. 호치민 빈정 조금씩 준 상태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다낭은 한 명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없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망자 수, 1일 사망자 수도 200명 초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호치민 빈정에서 주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네, 베트남에 있다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영상물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드라마도 인기가 있지만 베트남 영화관에 가게 되면 미국 영화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영화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게 미국 영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영화도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위트 있게 만든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4일 날 이런 영화법, 촬영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영화를 너무 리얼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상물을 심의하는 방송심의위원회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트남에도 그런 중재하는 역할들을 법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베트남에서 만든 영화 중에서 중재인이라는 이런 범죄 영화가 상당히 히트를 쳤습니다. 이 영화가 잘 만들었고 범죄의 장면들을 상당히 리얼하게 만들어서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리얼한 영화가 상영되는 중재인이라는 영화가 상영되는 기간 동안에 실제 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 영화를 만들게 되면 이 리얼한 장면들이 실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법으로 금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베트남에 있는 영화인들은 반대를 하고 들고 일어나서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많은 외국의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 중에서 찰리 응웬 감독 같은 경우는 그 예로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를 들기도 했고 알프레드 히치콕의 연쇄살인범 영화도 상당히 좋은 영화로 평가받고 유명한 감독들도 많이 배출하게 된다라고 해서 범죄 영화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만드는 것을 막는 것은 그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죠. 범죄물 자체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베트남 같은 경우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이 될 텐데요. 또 다른 한 예술가는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범죄 영화 속에는 성과 악이 다 나오고 리얼한 이런 범죄 장면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선이 이긴다는 것을 나중에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뻔한 결말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조금 웃긴 것 같습니다. 이런 뻔한 선이 무조건 이기는 결말을 가져오는 영화만 만들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큰 재미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약간 좀 웃긴 반박을 한 예술가도 있어서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자, 베트남에도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4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P 등급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요. C13이라고 하게 되면 13세 이상 다 볼 수 있고, C16 하게 되면 16세 이상, C18 해서 18세 이상 다 보게 됩니다. 베트남의 나이는 만으로 되게 됩니다. 다 만으로 되어서 만 18세가 되게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영화들, 베트남에서 상영되는 모든 등급의 영화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짐으로써 젊은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 증상이 커져가고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18세에서 24세 연령대가 향정신성 약물 남용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약간은 우리나라보다는 그렇게 경기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약물을 접하고 마약을 접하고 마리화나를 접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 대부분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많이 떠나고 나서는 방값을 낮추고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냄새가 나길래 그게 어떤 냄새인지를 잘 몰랐었는데요. 베트남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마리화나의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건물에 젊은이들이 한때 한 달 동안 한 3명이 같이 남자애들이 숙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 집에 그 청년 3명이 이런 마약 복용 혐의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약의 문제가 있지만은 여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나라의 법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마약을 파는 공급책은 사형입니다. 매춘을 공급하는 자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형을 바로 집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 법상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2가지의 범죄가 마약하고 매춘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강력한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젊은이들은 한국하고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이런 약물에 좀 안 좋은 약물에 향정신성 약물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젊은 여자아이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도 불안과 우울 증상을 느끼고 있는데 이 친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뭐였냐면 25세가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일찍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집안의 형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절대적인 부분들은 아니지만 집안이 상당히 잘 살게 되면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은 이제 집에서 부모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경제 상태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대학을 가지 않으면 성인이 되게 되면 바로 일자리를 찾고 더 빠르게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22살이 되게 되면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해서 한 2, 3년 정도 경제 생활을 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안이 많이 부자가 아닐 때는 집을 나와서 이렇게 독립을 이루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시골이 집이다라고 하게 되면 시골에서 같이 머물고 있는 자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와서 직장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자립을 빨리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25살이 되게 되면 노처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30살이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다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 다낭의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산골 같은 경우에는 아예 18세가 되기 전에도 이렇게 아기를 놓고 결혼을 하는 문화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시 같은 경우는 한 25세를 기준으로 해서 25세가 넘어가면 노처녀, 25세 전에 결혼을 하면 노처녀가 아니다라고 몇 년 전에 제가 오기 전에 한 4, 5년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독립을, 자립을 빨리 하는 게 베트남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자기가 도시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도시에 자기의 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을 나와서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많이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집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기만의 집을 꾸리는 것을 25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5, 26, 27까지 정도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조금 부끄러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월급도 30만 원이 조금 넘는 평균 임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독립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여기가 월세가 싼 곳도 많이 있지만 월세가 싸도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 정도를 줘야 깨끗한 방도 아니고 혼자 지낼 수 있는 방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자립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처음에 경제적인 자립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도시에 집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부모들하고 같이 있고요. 또 자기가 월세를 얻을 수 있는 형편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와 독립을 해서 월세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일을 한 개를 가지는 경우보다는 일을 두세 개 가지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친구들은 대부분 2개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이 5시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는 직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일을 따로 가지거나 또는 5시 이후에 다른 일을 밤에 할 수 있는 일을 잡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하는 친구들은 다낭에서는 보니까 한 2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2가지 직업 다 500만 동씩 정도 벌더라고요. 25만 원, 25만 원씩 벌어요.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방을 친구들과 같이 쉐어를 해서 방값을 내고 나중에 어느 정도 돈이 모이게 되고 자기의 사업을 조그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돈이 있게 되면은 자기가 사업에 뛰어드는 자기 사업에 뛰어드는 친구들도 젊었을 때부터 많이 있는 게 베트남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여행을 가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 Travel and Leisure라는 잡지사에서 동남아시아 중에서 리조트, 그러니까 리조트 호텔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 저도 이 여행업에 종사하기 전에는 여행을 다닐 때 이게 리조트인지 호텔인지 구분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뭐 호텔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리조트형 호텔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도 따로 내리고 있고 한데요. 동남아에 있는 리조트형 호텔 중에서 탑10을 뽑았는데요. 이 탑10 중에 넘버 1 점수가 제일 높은 게 베트남에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Six Sense 꼰다오라는 곳인데요. 꼰다오 군도에 있는 유일한 5성급 리조트라고 하는데 96.21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낭에 있는 리조트도 하나 뽑히게 됐는데요. 포 시즌 더 남하이라고 해서 저도 손님을 모시고 한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리조트인데요. 여기도 6위를 차지했습니다. 93.78이라는 점수를 받았고요. 탑10 중에서 가장 많은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보유국은 태국이라고 합니다. 태국이 6개, 옆에 있는 캄보디아가 2개 정도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다낭에도 좋은 리조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심에 있는 한 건물로 되어 있는 호텔도 있지만 도심형 호텔의 5성급하고 그 다음에 이런 리조트의 5성급하고의 가격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다낭 같은 경우는 도심형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5성급이 한 10만원 조금 전후나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리조트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다낭에서 가격대가 가장 높은 것은
네, 인터컨티넨탈 다낭 같이 그렇게 비싼 호텔도 있고요. 또 4성급 리조트 호텔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리조트형 호텔도 10만 원 4성급 호텔도 바닷가에 위치한 호텔도 있습니다. 거기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서비스나 그런 부분들은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좋게 됩니다. 나중에 풀리게 되게 되면은 리조트에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지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